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관련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되는 헌정사상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먼저 보면은 일단 이번 상황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입장을 보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수의 고발로 인해서 자동 입건됐다.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서 어떤 것은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고 일각에서는 일단 고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는 기계적 입건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처관님 이번 사태의 좀 무게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헌정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이전부터 사실 우리 언론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마비시키고 정권을 압박하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결과가 저는 계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뒤에도 사실은 본인들의 권력을 잡았음에도 저는 이런 초헌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계엄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를 받았다,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연장선에서 그 흐름들을 쭉 봤을 때에는 민주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졌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는 회복 단계를 전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대법원장에 대한 이 최초의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공수처가 이거 입건이 됐을 때 어떤 식의 뉴스가 퍼질지 어떤 식의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입건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건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어차피 무혐의가 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입건한 것들이 대부분 다 그냥 중구난방식 그냥 뭐 사실 기분만 안 좋으면 입건하는 셈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이끄는 그 지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부도 압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압박하고 다양한 경로와 정말 상상 밖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런 식의 망신 주기를 통해서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을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발이 들어왔다 쳐도 공수처가 이걸 걸러야죠. 본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입건할 건덕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건 걸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수처의 입장은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입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국민들한테 던져지는 메시지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대법원장도 수사를 받게 만들 수 있다. 그것도 뭐 특별한 혐의가 있어서 혹은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어떤 당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눈먼 고발에 의해서도 우리는 수사한다. 뭐 이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여전히 그 민주당에 의해서 뭐 빛의 혁명 이런 여러 가지 선동이 더는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3자가 고발을 하면 무조건 입건된다라는 공수처의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입건 사항인지 아닌지를 별도로 판단해가지고 입건 여부를 살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나 고발을 해버리면 입건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것, 안 된다는 생각이고 또 내란죄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그때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대법원이 아무런 성명 메시지를 안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내란죄라는 건데 원래 대법원과 사법부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재판으로서 또 그 선고와 구형으로서 말하는 것이지 정치적 메시지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내란으로 단정해가지고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정치인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준 사법부를 무조건 고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대법원장도 입건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그게 지금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결국 민주당 기분 상해죄로 지금 처벌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기분 상해죄에 해당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정말 연일 정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발이 들어오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입건되는 공수처의 현행 시스템이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하루아침에 피의자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상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성에 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좀 보십니까? 대법원장도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는 그 밑에 있는 판사들에게도 그러니까 개별적인 판결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사건이 아니어도 지금 이 사법부에 가해지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수준의 압박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군사정권 시절에도 군사정권이 대법원을 향해서 이 정도의 압박은 한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군사정권의 그 독재의 시절을 뛰어넘는 수준의 압박. 근데 이게 어떤 정치권의 압박만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의 이런 굉장히 저열한 공격까지도 더해지면서 판사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가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네. 정말 쌓여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형사사법적으로도 그 판사들의 지위를 건드리겠다라고 이제 접근을 해 오니까 저는 이것이 결국은 뭐 어떤 설명을 갖다 붙여도 사법부에 대한 이건 무리한 어떤 권한 침해 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밖에는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재판부까지도 꺼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원장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무혐의로 끝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죠. 입건이 됐대, 뭐 고발이 됐대라고 하면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수장, 그리고 사법부에게 오명을 씌우고 먹칠을 하고 나중에 이런 논리를 만들겠죠. 저 봐라, 사법부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사법부 수장한테 저런 문제가 있고 직위원 재판부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란 재판부 만드는 거 더 깨끗한 내란 재판부 만들어서 이 내란 사건 처결하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민주당 측에서는 빌드업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도 내다본 포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우리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의 어떤 이런 저급한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금 사법부를 흔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선거 전에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해서 지금 정치 개입이라는 건 아닙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선거 전에 선고를 하느냐, 선거 후에 선고를 하느냐. 근데 선거 전에 선고했다고 정치 개입이면 그럼 선거 후에 선고를 내렸을 때 그럼 정치 개입이라는 평가를 안 받을 거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당신들이 이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고 선거 후에 선고한 거 아니냐? 라는 평가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이건 어찌할 수 없는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저는 공수처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수처가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만들어놨지만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권력한테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명수사 받는 기관으로 전락된 거거든요. 지금 공수처 운영 5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고작 6건밖에 안 된답니다. 그중에서 2건은 무죄이고 3건은 재판 진행 중이래요. 6건 기소했는데 5년 동안 쏟아부은 우리나라 혈세가 거의 800억 정도에 달한답니다. 800억을 들였는데 6건 기소하고 2건 무죄에 3건 재판 진행 중이라면 이거는 사실 쓸데없는 기관이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거든요. 공수처 빨리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공수처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금이 이렇게 공수처에 살살 녹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됐다는 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사에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너무 적다, 조용하다 이런 우려가 목소리가 큽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좀 나오는데요. 사무총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입건됐다라는 뉴스는 많은데 왜 입건됐는지 그리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정당했는지 안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언론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한테 유죄 줬으니까 이게 옳지 않다라는 뉴스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고법으로 가가지고 심리를 한 다음에 또 한 번 대법원으로 재회부되는 그 2개의 과정을 지금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마치 확정한 것처럼 하면서 그걸 규정해가지고 이것이 정치 개입이다라고 하는 논조의 보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비중 있게 다뤄야 될 문제는 유죄 취집 파기환송의 내용. 그러니까 결국 백현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행했었던 옳지 못한 그 행위들, 그리고 고 김문기 씨 관련해 가지고 그 했었던 거짓말들, 이게 왜 정당하게 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충분하게 다뤄져야 되는 건데, 그런 건 빠져버리고 그냥 유죄 취집 파기환송이 옳지 못하다라는,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만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민들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부장관님께서는 이런 언론의 선택적 침묵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 언론이 가장 시끌벅걸했던 게 조진웅 씨 이슈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조진웅 씨가 뭐 과거에 무슨 안 좋은 일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건보다 더 크게 다뤄질 이슈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원장에 대한 입건, 그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공수처의 조사는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대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특별하지 않은,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는 혐의, 사실은 그냥 무작정 아무나 고소한 거잖아요. 사실은 고발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거르지 않고 이른바 토사구팽 당하고 있는 공수처가 이재명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러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저는 사실상 이 저널리즘이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지금 이 시점에 충분히 하고 있는가라는 그 점을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안타깝죠. 왜냐하면 언론이 이것들을 견제 장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론이 이 사법부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사법부의 영역에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견제 장치를 해야 되고, 그런 행위, 헌정사상 최초의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 언론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속된 말로 기자라고 뭐 폼 좀 내고 이러고 다닐 시간에 저는 이런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건을 더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의 언론인들이 이제 공정하게 보도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가장 잘했던 것이 언론을 쥐락펴락했던 것이었어요. 그 도구가 이제 언론 행정광고비를 통해서 뭔가 불리한 보도를 하면 행정광고비를 삭감해버리고 유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인들한테는 더 행정광고비를 밀어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언론인 입장에서는 행정광고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결국 성과이자 그 실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연관을 짓지 못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 환경을 좀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봅니다. 네. 요즘 또 사법부를 둘러싼 잡음이 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이라든가 또 최근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 기피 신청 논란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의 판결이 어떤 특정 진영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사법부의 판결은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되느냐? 국민들 눈높이, 즉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재판의 전 과정을 들여다봤을 때 이게 공정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물론 판결에 대해서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잘했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수긍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결이 저는 올바른 판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판결은 철저히 법리에 의거해야겠죠. 즉 어떤 분위기라든가 누군가의 압박이라든가 혹은 힘센 사람이라든가 이런 편의에 의해서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것이 법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전체 과정이 공개가 되고 과정을 사람들이 다 지켜봤을 때 이거는 이 판결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저는 재판부라든가 사법부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보는데, 지금 사법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던 시절에 그 유창훈 판사부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불구속을 이끌어냈던 판사 아닙니까? 네. 더 위로 올라가면 권순일 대법관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게 경기도지사직이 잃느냐 마느냐 하는 그 중차대한 기로에서 결국은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편을 들면서 그 대가로 많은 것들을 받아가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법조계에 있는, 사법부에 있는 분들이 사법부의 권위가 중요하고 이걸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법전에 쓰여진 대로 판결을 내리니까 우리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끔 국민들께서 지켜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일부 뭐 법복을 입고 계신 분들의 어떤 문제가 사법부의 전체 오명을 씌우진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그 이화영 재판부도 그렇지만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김영현 장관 재판부도 사실은 물론 변호사도 문제지만 그 변호사한테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면서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뭐라고 하죠? 이제 인치라고 하나요? 네, 감치죠. 네. 네, 감치시킨 재판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저마다 평가를 받는 곳이긴 한데, 근데 사법부는 사실 가만히 있었어요. 사법부에게 불신의 먹칠을 한 건 정치권이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불신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치권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화영 재판 관련해서도 대북 송금 재판에 참여했었던 변호인들이 이제는 법복을 벗고 법조인의 신분이 아니라 배지를 달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재판에 참여했었던 검사들과 법관들을 불러가지고 따지고 있는 모양새. 이게 과연 사법부의 불신일까 아니면 정치권의 불신일까 구분해서 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사법부의 불신은 정치권이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환기를 해보고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뭔가 뒷받침을 우리가 어떻게 고안해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측이 재판부 쪽에 기피 신청을 제기했었는데요. 이게 기각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특정 증인, 특히 설주한 변호사 같은 핵심 증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재판 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재판부의 결정은 저는 일단 존중은 하되 네. 이 사건의 핵심이 이제 연어술 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를 이제 구분해내는 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일단은 검사들의 기피 신청은 정당한 거거든요. 이 형사소송법상 그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변호인이든 검사 측이든 피고인이든 간에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판은 정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 퇴정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마침 본인과 연관되어 있는 이 재판에서 감찰 조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이례적인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조국 대표와 정경심 교수의 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서도 그때도 검찰이 기피 신청하고 재판장을 퇴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론스타 사건이나 아주 과거의 민청학령 사건에서도 기피 신청하고 퇴정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이제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저항의 최소한의 방어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감찰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문하고 싶은 게 본인이 야당 대표인 시절에 대북 선거 사건 관련해 가지고 본인도 기피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2달 동안 미뤄놓고 여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피 신청 기각되고 나서 곧바로 재판에 참여한 게 아니라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고 하는 서류를 8차례 동안 받지를 않습니다. 네. 송달을 8차례 거부해가지고 또 재판을 46일 동안 미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검찰 측도 그럼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존중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제는 그 기피 신청 검사들을 감찰 조사하겠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어술 파티 저는 완전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 정권에서 분명히 그 60명에 되는 교도관들은 아무도 연어술 파티에 대해서 봤다고 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퇴직한 교도관이 난 봤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뭔가 60명의 교도관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 말이 맞는지를 말을 맞췄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재판부는 전부 다 기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어술 파티의 당사자라고 하는 박상현 검사도 불러가지고 진실을 규명을 해야죠. 근데 그 박상현 검사도 기각해버리고 심지어 설주한 변호사도 증인 안 받아들이고 이화영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불공정한 재판으로 평가될 수 있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재판부의 신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방금 전에 이기인 사무총장님께서는 정치권이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더 하나를 더 보탠다면은 사실 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인적 구성 중에서 저는 뭐 재판사라고 해서 반드시 중립이진 않겠죠. 본인들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뭐 우파인 사람도 있겠고 중도인 사람도 있겠고 좌파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좌우의 여러 가지 어떤 밸런스가 있게 특정 어떤 정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 지나치게 한쪽 진영의 편을 드는 모습은 사실은 안 좋잖아요. 그게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다라고 보냐면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저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봤어요. 부장판사.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도 사실은 대법원장으로 가는 이전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법원장으로 가는 코스라고 하죠. 그 코스를 제대로 밟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높게 발탁이 되신 분이거든요. 물론 뭐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른 사족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뭐 김명수 대법원 잘 아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뭐가 문제냐? 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문제였어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때에도 재판관 8명 중에 5명이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법 연구회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 우리법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이 우리법 연구회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좌파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그렇죠. 조직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전체 그 판사 그 파이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5%에서 6%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체 판사에서 불과 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매우 중요한 자리에 다 갑니다. 영장 전담 판사라든가 뭐 헌재라든가 이런 곳으로 다 파견이 나가면서 사실상 대법원에서 매우 그러니까 그 사법부에서 매우 중요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을 다 차지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재판 결과들이 굴절되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주심 판사였던 문영배 판사조차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문영배 판사의 어떤 성향에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 뒤에 행보를 봐도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영위를 위해서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꾸준하게 방송에도 나가고 이러면서 본인의 어떤 그 재판이 정당했다는 얘기를 그 뒤에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재판은 사실은 국가의 비극인 거잖아요. 그 대통령을 지졌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고 그렇다면은 그 본인들이 내세웠던 게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면 그 뒤에 재판 이후에 에 대해서는 그 재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게 저는 판사한테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재판부가 과연 일부 어떤 좌파 성향을 가진 그 조직에 의해서 혹은 그런 성향을 가진 모임에 의해서 지배당한 것은 아닌지 혹은 이런 공정하게 나와야 되는 결과들이 굴절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런 대목들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스스로 조금 갉아먹는 그런 행위였다. 안타깝다. 앞으로 이런 행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판사 개개인이 성향을 가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성향을 가지고 재판까지 가져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점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재판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법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고 결국 사법부 신뢰가 뒤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법부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이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